EBS 직접 연계는 사실 0%였습니다. 그렇죠? 간접 연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체감을 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EBS 체감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하지만 소재가 같다고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거든요. 왜? 수학과 언어가 달라서 영어는 영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소재가 같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어머님 생각하셨을 때 이제 살다 온 친구들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조금씩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소재에 대한 어려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학년 때랑 3학년 때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성적이 떨어지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한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학원을 다니시고 계실 텐데 학원 선생님들이 1등급 나오기 쉽지 않아요. 궁금하시면 문제를 들고 와서 학원 선생님한테 풀으라고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3학년 문제랑 2학년 문제가 다릅니다. 문제 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생각했을 때 왜 1등급이 안 나오냐? 너 2년 동안 1등급 나왔잖아. 왜 3학년 때 안 나오냐?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영어를 소홀히 했나 보다. 소홀히 안 해도 안 나옵니다. 왜? 문제가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으로 치면 이제 준킬러 문제가 영어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1학년, 2학년 때는 준킬러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2학년 때 1등급이 안 나왔다.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답률 60% 이하의 문제가 총 10문항 정도 EBS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걸 병원 7문항이다. 그래서 만만한 문제가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2학년까지는 대부분 만만합니다. 빈칸 문제 2문제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가 만만합니다. 그리고 빈칸 문제에 시간을 쓰기 때문에 빈칸 문제도 만만해집니다. 왜? 시간을 많이 쓰니까. 아이들이 빈칸 문제 가지고 한 5분, 10분을 써요. 킬러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점이 나오거나 하나 틀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불편해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제 한 30%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한 70% 말고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30%면 3, 4등급 마찬가지예요. 실제 3, 4등급 나온 친구들이 실제로 뭐였습니까? 2학년 때 1등급이 나왔었던 친구들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할 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과연 그럴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3학년 시험지를 가지고 해설되어 있는 해석되어 있는 그 시험지를 한번 한글로 읽어보세요. 그러시면 느끼게 돼요. 한글로 읽어보시면 딱 읽었을 때 무슨 느낌이 드시는지. 근데 그게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읽었을 때도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네, 그런 생각하시게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절대평가는 그 난이도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재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난이도가 하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절대평가니까 쉬워지는 게 아니라 90점대가 절대평가라는 뜻인 것이지 문제가 쉬워진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난이도는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실제로 제가 수능 강의를 제가 절정이 있었을 때 제가 수능 강의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쉬워진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편입 강의나 실제로 대학 강의를 이제 하고 수능에서 제가 가장 절정기에 제가 그만뒀었고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0년, 11년, 2008년, 10년 사이는 진짜 쉽습니다. 기출문제는 2010년 이하까지는 푸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다릅니다. 실제 다른 과목과 달라서. 이렇게. 자, 심리학에 대해서 난이도 트렌드가 고난도 특이사항을 설명해 보면은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 제가 이번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수학생님 말씀드렸는데 6월 평가원 시험 문제가 조금 실험적입니다. 이것저것 실험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트렌드가 변한다는 것은 만만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법 문제나 어휘 문제나 장문 내 어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만만했던 문제에서 만만치 않으니까 본인은 시간을 세이브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뭐가 됩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시간 세이브가 안 되니까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전체 관리가 안 돼, 시간 관리가.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번에서 특이한 사항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진동폭이 좀 큽니다. 등급 간의 진동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아마 3월달 시험에서는 대부분 1등급 나왔던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이 전부 다 2등급, 3등급으로 다 떨어졌을 겁니다. 심지어 4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좀 만회를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시험도 조금 더 쉬워진 것도 있고 본인이 이제 그때 좀 충격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한 것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진동폭이 크다는 사실은 본인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시험 날까지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수가 이번에 좀 나왔다고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87, 88, 90 이 정도 사이가 나오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진짜 조금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폭을 생각하셔야 돼요. 진동폭을. 항상 우리 아이가 진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대책 들어갈게요. 좀 빠르죠? 영어는 빠릅니다. 간단한 게 있어서 그냥 다 뻔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리면 끝이기 때문에 영어 근육이란 말을 좀 쓰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육 이야기는요. 듣기는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에 틀면 하위권입니다. 한 개 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듣기를 풀면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듣기를 풀면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듣기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듣기 문제 풀면서 당연하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뒤에 장문 독해 문제랄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앞에 주제 제목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간 세이브를 해야죠. 시간 세이브를.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영어의 중킬러 문제라고 하는 영어는 킬러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중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이제 하고 싶은 말 조금만 설명드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일단은 영어는 그렇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34는 버려야 됩니다. 34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틀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버리란 말은 다르게 틀리라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34를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34를 틀려도 97이에요. 근데 왜 34를 풀면서 전체가 흐트러지냐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34는 아까 말했듯이 듣기 문제 풀면서 최대한 쉬운 독해 문제를 풀고 두 번째 34를 버리고 33번까지 최대한 열심히 풀면 됩니다. 그러면 34를 버렸기 때문에 애가 편안한 마음으로 풉니다. 그리고 나면은 34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때 푸시면 돼요. 34는 지금까지 수능 평가원 문제에서는 이번에 34번 문제가 정답이 5번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수능 시험 문제에서는 정답 1번하기 2번입니다. 왜? 이게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이 33하고 34에서 3세짜리 문제에서 본인의 온갖 힘을 다 들여서 문제를 출제해요. 출제하시는 분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영어과 교수님이 자기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굉장히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요. 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분명히 교수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주변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34에다가 온 신경을 다 쓴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수능 시험 문제는 각기 문제에 한계가 있어요. 시간 한계가. 최소한 이 시간 이상은 걸려야 되고 이 시간 이하에 풀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렵게 됐어요. 근데 밑에 있는 선택지조차도 어렵고 선택지의 답이 4번, 5번에 가면은 이 문제는 시간 안에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능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수능 시험 문제가 최근 12년 동안의 수능 시험 문제가 실제로 34번 정답이 1번하고 2번입니다.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몇 번 나왔습니까? 5번 나왔어요. 항상 6월 시험은 그래요. 근데 6월 시험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 수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능 시험은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이 들어가요. 이 시간에 이걸 풀었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걸릴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찍자는 뜻이 아니라 최대한 아이들이 마지막 34번 문제에 대한 부담을 없애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최대 열심히 풀고 1번, 2번에서 고르시면 거의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다른 문제에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도 그렇죠. 이번 시험이
조금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나온 친구들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순서하고 삽입 문제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영어가 올랐나 보다. 지금 새로 바꾼 영어학원 선생님이 정말 좋은가 보다. 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문제를 분석했을 때는 물론 안 오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문제를 분석했을 때는 순서 삽입이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인스테드가 나왔어요. 인스테드가 그냥 정답이 그냥 보여요. 이거는 왜? 그 대신에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그 대신에니까. 부정어 찾으면 정답 5번이에요. 이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려요. 그런 문제가 배치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빈칸 문제에 시간을 더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순서상도 쉬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정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정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독해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최대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지금 그 어려운 지문은 어렵거든요. 길거든요. 이걸 대충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한다는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가 지금 최대한 정확히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왔던 단어 중에서 perce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perceive라는 단어는 감각적 인지예요. 정확히 알고 있는 애들이면 perceive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percep이나 컨셉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데도 킬러 문제인데 실제로 1분 안에 풀리거든요. 원래 perceive는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 인지하다는 게 있지만 감각적 인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좀 하게 되면 단어나 구문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를 하고 있어요. 유형별 문제풀이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단어나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때? 내용 파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1번 해석이 돼야 되고 마지막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중요한 설명은요. 자, 아까 모든 선생님들이 설명했지만 저도 다 들었거든요. 영어랑 다른가 보려고.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입니다. 12년 동안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모든 문제를 아이가 볼 필요는 없어요. 모든 문제 볼 필요가 없이 그냥 빈칸 문제, 순서 문제, 삽입 문제 풀라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가지고 이 지문의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애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해석은 잘 할 수 있어. 이제는요. 많이 봤으니까 답도 떠올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글의 구조를 최소한 5줄 안에 잡아내야 돼요. 뭘 잡냐? 생각해보세요. 영어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말은 복잡하게 쓰지만 영어는 뭐가 중요하냐면 문단의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을 쓸 때 어떻게 쓸까요? 당연히 가장 인상적인 글은 대조적인 걸 쓴다는 말이죠. A라는 주장과 B라는 주장에 대해서 대조를 써요. 경험이 중요한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아이가 먼저 생각한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지 우리가 뭘 파악할 때 있어서 애가 선천적인 게 중요한지 후천적인 환경이 중요한지 이런 걸 대조로 하고 글을 쓰는데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서 습관화되어 있는 친구 아까 말씀드렸죠.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 영어는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글을 볼 때 그게 먼저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요. 두 번째 제일 많은 게 문제 해결이에요. 앞부분에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떤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쓴 글이에요. 그 의식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하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앞에 문제가 나왔으면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글을 쓸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영어니까 우리말이면 다른데 영어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고 읽는 친구하고 안 하고 있는 친구는 완전 달라요. 글을 읽는데 내용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도 그랬지만 애들이 정말 쉬웠던 게 뭐냐면 어떤 게 나오면 처음에 권위자가 나와요. 의사나 교수나 전문가 연구원 학자 이런 사람이 나오거나 신문 잡지 논문 통계나 이런 내용이 나와 수치가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읽자마자 알게 돼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 말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다 그 이야기만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걸 알고 글을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고 순서는 이렇게 풀어. 그건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순서, 삽입, 빈칸 문제 푸는 요령 그건 3시간이면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학원을 계속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12년 동안 기출문제를 가지고 각 문제가 어떻게 필자가 이걸 설명해 가는지를 연습해 봐야 돼요. 그것만 연습하면 저도 사교육이 있는데 그것만 연습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학원은 저도 학원 쪽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EBS 문제를 활용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다른 책도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9월 끝나고 난 뒤에 모의고사 돌리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영어는 부담 없이 점수 나옵니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